입냄새가 유독 심한 날에는 치아가 안 좋거나 속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편도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 질환은 감기랑은 또 다른 질환이고 또 입냄새와 호흡 곤란 같은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편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이비인후과 허성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구취의 원인, 이비인후과에서는 또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구취는 정말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축농증이 있으면 고름이 나오게 되는데 고름이 코에서 나와서 목으로 넘어가면서 구취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내염이라든지 편도 질환이 있어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알약을 잘 못 삼키는 경우에 보통 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혀가 짧거나 편도 이상일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게 편도가 커져서 입으로 자꾸 숨을 쉬다 보니까 알약을 넘기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건데요. 이처럼 알지 못하는 편도에 대한 정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편도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편도 선염과 감기는 같은 질환이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X입니다. 네, 편도 선염과 감기는 증상이 비슷합니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또 온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질환이라고 흔히 착각할 수 있는데 편도 선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목감기는 주로 이제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비슷하지만 치료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네, 항상 전문의에게 상의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편도 질환. 어렸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에 방해가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입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속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편도 수술은 어릴 때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수술할 때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신 마취 학제가 워낙 좋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지능 저하라든지 성장 저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도가 커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무호흡이란 건 숨을 안 쉬는 것이니까 뇌로 산소가 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오히려 성장 저하가 일어나고 또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지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시 빨리 해야 되겠군요. 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편도 선염으로 침을 삼키기 어려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데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목감기가 요즘같이 목감기가 많을 때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떨까요? 손을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바로 찬물에 손을 담그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축구나 야구할 때 다치면 얼음찜질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차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붓기를 감소시켜주고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편도선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고 네.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아이스크림 같은 걸 오히려 먹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이 심할 때와 또 조금 덜할 때 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먹어보고 따뜻한 게 더 괜찮으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었을 때 오히려 통증을 느껴지면 그땐 차라리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상태에 따라서 물 조절도 다르게 해야 되겠군요. 네. 그동안은 목이 따갑거나 이런 증상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편도의 역할이 어떤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도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요? 네, 편도는 목의 안쪽과 코의 뒷부분에 있는 면역 조직들 중 큰 조직을 뜻합니다. 코 뒤쪽에는 중간에 인두편도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귀두관 편도가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목으로 봤을 때는 또 양쪽에 목구멍 편도가 있고 그리고 혀 뒤쪽에도 혀 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편도가 인두편도와 목구멍 편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인두편도는 흔히 우리가 아데노이드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데노이드는 인두편도를 뜻하고요. 보통 편도라고 하면 이 많은 편도 중 목구멍 편도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아데노이드는 이제
코에서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봤을 때는 가장 한가운데쯤에 있죠.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코 입구에서 한 7, 8cm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데노이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편도는 이제 했을 때 볼 수 있는데 보통은 크기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경우에는 편도가 바로 입만 벌려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편도는 하지만 면역 조직이기 때문에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방해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세 이전에 면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인이 되면 퇴화하는 기간이고요. 하지만 세균의 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염증 등으로 편도 크기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코막힘이나 코골이나 발음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를 제거한 후에도 중대한 면역 결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목감기가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따라서 면역 조직이지만 꼭 있어야 하는 장기는 아니고 문제가 되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축농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축농증은 그 부비동염을 말하는데 부비동은 이제 뺨 쪽에 그리고 이마 쪽에 코 옆에 이렇게 동굴을 말하는데 보시면 아데노이드가 여기 있는데 부비동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이드에 있는 세균이 앞으로 나와서 부비동으로 들어가면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2007년에 축농증과 아데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축농증이 있는 환자의 아데노이드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88에서 99% 거의 다 대부분 세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축농증이 없는 환자의 아데노이드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데노이드를 제거한 후에 축농증이 좋아지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평소 양치를 꼼꼼히 했는데도 입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기침을 했는데 치아 비슷한 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요. 뭐 이런 입속에서 나오는 이물질은 편도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을 편도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편도 결석은 편도 표면에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서 생긴 쌀알 크기의 작고 노란 알갱입니다. 편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면에 구멍이 보이죠?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조금 노란색, 그 찌꺼기나 세균이 끼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호두처럼 생겼죠? 네. 호두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도 결석입니다. 네. 이런 구멍에는 괜찮지만 이런 구멍에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고요. 여기 보시면 편도에 보시면 이제 편도 결석이 있고 이것이 혀 쪽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피부에 여드름하고 비슷한 것 같죠? 피지올랑과 비슷하네요. 피부에도 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공에 찌꺼기가 끼거나 세균이 감염돼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죠. 네. 여드름을 짜면 거의 비슷하게 생긴 피지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쉽게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결석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딱딱해 보이지는 않죠. 치즈 같은 촉감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 봤을 때는 이가 빠진 것으로 착각해서 굉장히 놀라서 병원에 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치아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가 부러졌다고 병원에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편도 결석은 증상은 보통 증상이 없거나 입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요 노란 알갱이가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찌꺼기와 세균 같은 것도 입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뭔가 끼어 있으니까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들겠죠. 네. 그리고 드물게는 인입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만성 편도선염, 편도선에 계속 염증이 생기면 이런 편도 구멍들이 계속 커져서 찌꺼기가 쉽게 낄 수 있고요. 그리고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양치질 잘 안 하거나 하면 이제 찌꺼기나 세균이 입안에 많겠죠. 이것이 쉽게 이런 구멍으로 들어가서 편도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농증이 있으면 이제 고름이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서 이런 고름이 보시면 목 뒤로 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도 구멍에 고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편도 결석이 더 쉽게 생기겠죠. 네. 치료는 보통 이제 구강 청결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강 청결을 하면 양치질 그리고 필요하면 가글 같은 걸 사용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 입안에는 금연과 금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낮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짜거나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제 여드름 짜듯이 짜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면봉으로 눌러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치질하면서 이제 칫솔로 이렇게 눌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혀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드름은 우리가 스스로 짜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짜면 이제 더러운 손 같은 것 때문에 또 주변에 상처가 입어서 곪을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소독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짜면 이제 주변에 상처가 생겨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짜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편도결석 안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은 저희가 권하진 않고요. 워낙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도 나왔습니다.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치과 제품도 있죠. 물을 쏘면 이제 치실 대신 사용하는 도구가 네네, 있듯이. 치아 세정제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편도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도 나왔습니다. 네. 이 제품을 켜게 되면 이렇게 같이 물이 이렇게 강해 나와서 편도 결석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 수술입니다. 네. 수술은 이제 레이저 등으로 편도 구멍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편도 결석이 이렇게 조직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저로 이 입구를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도 결석이 쉽게 나올 수도 있겠고 입구가 넓으면 이제 찌꺼기 같은 것도 잘 끼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레이저나 고주파나 약물 등을 이용해서 편도 구멍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찌꺼기 같은 게 안 생기게 막아버리거나 일부 편도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래 진료실에서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시술하고 나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는데 재발이 아주 잘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편도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것은 저진 마취를 해야 돼서 좀 불편할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어서 불편함이 좀 크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고요. 여드름은 저희가 완치가 되질 않죠. 하지만 이거는 완치를 지킬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림 보시면 편도 결석이 이렇게 있다가 수술하고 나면 이런 결석이 생기는 편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모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편도 결석을 제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결석을 제거한다고 해도 재발이 쉽게 되는 위험이 그러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도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 실제 사례는 어떤가요? 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제 외래에 왔던 환자인데 남자 41세 환자입니다. 편도 결석으로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부터는 이제 편도 결석이 나오지 않아서 불편감도 없고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3달 전부터 갑자기 목에서 고름 맛이 느껴지고 이제 아에서 보면 이렇게 고름이 나온 것이 관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면봉이라든지 칫솔 같은 거에서 누르면 고름 맛이 더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CT 같은 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서 저는 이제 편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제 편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수술 장면인데요. 전신 마취를 했고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게 목젖이고 이게 왼쪽 편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 고름이 보이죠? 네,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흡입기로 빨아당기면 이제 고름이 없어지고요. 주변을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여기서만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보이죠? 네. 여기서 고름이 나와서 저희가 편도를 제거하기로 했고 편도를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제 제거한 중인데 여기 보이면 편도 결석이 나오고 있어요. 환자는 편도 결석이 다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편도 결석이 안에 파고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켜서 고름이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편도를 이렇게 떼내서 완전히 제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만 문제가 있었는데 수술하는 김에 오른쪽도 수술하기로 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란 안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증상은 없었지만 편도 결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수술을 해서 모두 제거를 했고 수술하고 2-3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편도 결석이라든지 고름도 안 나오고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 편도에 염증이 생기면 침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 그래요. 네, 통증이 심각하고요. 네, 이게 목을 불편하게 하는 염증이
이 결석, 편도 결석 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편도선염이 아주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편도선염은 아주 흔한 질병이라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도선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편도에 발생한 염증을 뜻합니다. 보통 이제 고열이 가장 불편하고요.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심하게 목이 아프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피로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진단은 이런 대표적인 증상과 그리고 편도 안을 봤을 때 보시면 편도가 이렇게 커져 있고 하얗게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처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3, 4일 먹고 나서 괜찮아지면 항생제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아파서 또 오고 그럼 또 항생제를 처방하고 또 아프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 처방한 것은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10일 이상 충분히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오히려 재발이 적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꼭 충분히 복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도선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번 이상, 2년 이상, 매년 3번 이상 아주 자주 반복되면 결국은 편도 절제술로 편도를 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 편도선염과 아주 닮은 병이 하나 있는데요. 선열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로 전연성 단핵국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앱스타인 바라는 이제 좀 어려운 바이러스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키스 중에 침을 통해 전염될 수 있어서 키스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는 아까 말씀드린 고열과 오한, 심한 목통증, 두통, 정신통증, 전신피로 여기까지는 편도선염과 똑같죠. 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임파선, 이제 우리가 감기 걸리고 나서 목 쪽에 망울이 만져지거나 목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파선이 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이나 이제 피부에 이런 발진이 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편도선염과 비슷하게 이런 증상과 편도가 소견 이런 것으로 진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피검사를 통해서 검출해내면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열, 이 키스병이요. 실제로 201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고등학교에서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전염성이 상당히 높아서 한 달간인가요? 그해 말까지 학교가 폐쇄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기침이나 재채기로도 전염될 수 있는 병, 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격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격리를 했을 때와 격리를 하지 않았을 때 비교했을 때 전염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격리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치료는 편도선염과 아주 비슷합니다.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열제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편도선염은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이 선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열이 발생하면 우리 배 안에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선열에 걸리면 비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비장이 커지면 혈관이 풍부하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열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열으로 확진이 되면 최소 한두 달 동안은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제 배를 부딪히거나 등을 부딪히는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